부산의 낡은 시장 끝자락, 반찬가게 셔터가 덜컥 내려앉았다. 윤금내는 한 손에 대야 다른 손엔 오래된 행주를 쥔 채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달력은 수년째 같은 해를 가리키고 있었고 김칫국 냄새 배인 나무 선반은 세월만큼이나 깊게 달아 있었다. 이제 다 끝났네요. 금내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벽에 붙은 종이를 찢어냈다. 폐업 정리 세일이라는 빨간 글씨가 반쯤 말라 있었다. 35년이었다. 김치를 담그고 장조림을 끓이며 아들 하나 바라보고 버텨낸 세월. 손목이 닳도록 국자를 휘저으며 다리를 절던 재혁이 다른 애들처럼 잘 걷게 되길 매일같이 기도했더랬다. 그런 재혁이 서울로 대학을 가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와 대기업에 취직했다. 그때부터였다. 금내는 아들 얼굴을 보는 날보다 소식 기다리는 날이 더 많아졌다. 하지만 마음이 섭섭하기보단 뿌듯함이 컸다. 내가 잘 키웠구나. 그 생각 하나로 위안 삼았다. 며칠 전 재혁이 말했다. 엄마, 결혼하려고요. 그래. 그럼 이젠 나도 며느리 보겠네. 근데 집이 좀 부담돼서 혼수까지 하면 많이 들거든요. 그 말에 금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바로 은행을 찾았다. 가게를 정리하고 살던 작은 집까지 팔았다. 반찬 가게도 기억도 뿌리도 모두 접어넣고 재혁의 새 출발을 밀어주었다. 짐을 싸던 날 금내는 달력을 한 장 접었다. 이삿짐 박스 위에 앉아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다. 고무신을 신고 초등학교 앞에서 찍힌 재혁의 어릴 적 모습. 허름한 교복 위에 엄마 사랑해라고 적힌 색종이를 붙였던 그때가 떠올랐다. 너는 몰라도 엄만 다 기억한단다. 새로 구한 임대 아파트는 도심 외곽, 산 너머 이룸짜리였다. 금내는 속으로 다짐했다. 너희 둘이 편히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됐다. 그래도 조금은 기대했다. 가끔은 재혁이 들러주겠지. 명절엔 같이 밥 한 끼 하겠지. 그날 밤 이삿짐을 다 풀고 나서 혼자 밥을 차렸다. 김치 하나, 달걀 프라이 하나. 혼자 먹으려니 입에 잘 들어가지 않았다. 재혁에게 전화를 걸어본다. 아들, 잘 도착했니? 예, 엄마. 근데 지금 좀 바빠서요. 주희가 저녁 준비 중이라.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알겠어요. 내일 또 연락 드릴게요. 뚝. 신호음이 남고 금내는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방 안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괜찮다. 아직 시작이니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윤금내는 이불을 펴고 누웠다. 눈을 감은 채 한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시장 골목 끝집, 이제는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윤금내는 새하얀 식탁 앞에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다. 도심 중심의 고층 아파트. 새집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그 집은 금예가 평생 살아온 시장 골목의 냄새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엄마, 이쪽이 주희 어머님. 그리고 이분은 외삼촌 되시고요. 재혁은 인사치레로 가족들을 소개했지만 그 말투엔 어딘지 모르게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금례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아이고, 제가 재혁이 엄마입니다.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반응은 대체로 무심했다.
주희의 어머니는 금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본 뒤 씁쓸한 미소만 지었다. 식사는 말없이 흘러갔다. 반찬은 정갈했지만 입엔 잘 붙지 않았다. 주희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집 문제는 저희가 정리해서 진행했습니다. 재혁 씨는 직장도 있고 딸이 혼수는 꽤 신경 쓴다고 하니 걱정 마십시오. 재혁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사실 엄마가 집을 정리해줘서 저도 좀 보탰어요. 그 순간 주희의 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이고, 그 나이쯤 되면 부모님께 드려야 할 나이인데 아직도 받는 게 익숙한가 봐요. 말은 웃으며 했지만 그 속은 찬바람이 들었다. 금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었다. 그 자리는 환영이 아니라 견딤의 자리였다. 식사 후 재혁이 금례를 조용히 불렀다. 엄마, 우리 둘만 살기엔 집이 조금 좁고 주희가 초반에는 예민할 수도 있으니까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너희가 편하다면 나는 괜찮다. 미안해요. 주희가 낯을 좀 가려서요. 자주 찾아뵐게요. 며칠 뒤 금례는 외곽의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다. 오래된 엘리베이터가 덜컥거리며 올라가고 문을 열자 허름한 2칸짜리 집이 눈에 들어왔다. 주방 싱크대 아래에선 물이 조금씩 새고 있었다. 괜찮다. 지붕만 있으면 되지. 혼잣말로 위안 삼으며 짐을 정리했다. 그날 밤 벽에 달린 조명 하나를 켜고 방에 누웠다. 문득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릴 적 다리 절뚝이며 운동장에서 친구들 뒤를 따라가던 모습, 교복 입고 졸업식장에서 울먹이던 얼굴, 그리고 이제는 번듯한 아파트 주인이 된 그 아들. 잘 살면 됐다. 그거면 됐지. 창밖에선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윤금내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어느덧 추석이 다가왔다. 마트에선 송편이며 전 부치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윤금내의 냉장고는 조용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지 1년. 그동안 재혁은 2번 연락했지만 직접 얼굴을 본 건 결혼식 이후 단 한 번이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금내는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다. 아들, 명절엔 혹시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 답은 그날 밤 늦게 도착했다. 엄마, 이번엔 주인의 본가 먼저 다녀오고 일정 봐서요. 애들 일정도 좀 겹쳐서요. 명절 전날 금례는 시장에 들렀다. 홀로 먹을 전 몇 장과 도라지 무침 재료를 사들고 돌아왔다. 방 안엔 조용한 라디오 소리만 깔려 있었다.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도라지를 찍고 고사리를 볶고 송편을 찜기에 올렸다. 혼자라도 해놔야지. 그래야 내가 산다. 식탁 위에 차려진 한상은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문득 문소리가 날까봐 현관을 자주 바라봤다. 하지만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그날 밤 혼자 앉아 밥을 먹었다. 젓가락질을 하다 말고 금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다음엔 올 거야. 바빠서 그런 거지. 그 다음은 금례의 생일이었다. 일기장에 작은 동그라미로 표시해둔 날짜. 아침부터 전화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혹시라도 깜빡했으면 어쩌지. 하지만 하루 종일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결국 금례는 혼자 케이크를 사러 나갔다. 마트 한켠에 진열된 작은 생크림 케이크.
생일 축하해요. 초콜릿 글자가 씌워진 그것을 들고 돌아오는 길, 두 손이 무겁게 느껴졌다. 저녁, 촛불을 켜고 혼자 노래를 불렀다. 생일 축하합니다, 윤금내 여사님. 불을 끄고 조각 하나를 조심히 입에 넣었다. 달달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눈가는 또 금세 촉촉해졌다. 내 생일을 기억해 줄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나. 며칠 후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미안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괜찮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요즘 주위도 바쁘고 애들 학원 스케줄도 엉켜서요. 그렇겠지. 엄마는 괜찮다. 잘만 지내면 된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금내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어릴 적 재혁이 생일마다 써준 카드가 들어 있었다. 엄마 사랑해요.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그 조그마한 손글씨가 가슴을 찔렀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였구나. 그날 밤 금례는 이불을 덮으며 문득 생각했다. 기념일은 왜 존재하는 걸까? 기다리는 사람만 아프게 만드는데. 달빛이 창틈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다. 윤금내는 조용히 등을 돌리고 등을 닫았다. 그녀의 기념일은 그렇게 또 한 번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다. 늦여름의 햇살이 따가운 오후였다. 윤금내는 작은 부채로 연신 얼굴을 식히며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선풍기조차 오래되어 껍질만 도는 바람에 허공만 건드릴 뿐이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금내는 얼른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재혁이. 심장이 조금 뛰었다.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섰다. 오랜만에 전화는 언제나 사연을 품고 있었다. 엄마, 통화 괜찮아요? 그럼. 목소리 듣기만 해도 좋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금내는 숨을 고르고 귀를 기울였다. 회사에서 독립해서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요. 부장님이랑 나와서 같이 시작하는 건데 초기 자금이 좀 부족해서 엄마 혹시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금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담담하게 유지했다. 얼마나 필요한데? 최소한 2천만 원 정도요. 나머지는 융통할 수 있고 엄마 도와주시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금내는 통장을 떠올렸다. 가게 팔고 남은 적금 하나. 손 안 대고 아껴뒀던 노후 자금. 그 돈이었다. 그거 전부 다는 못 되지만 있는 만큼 보내볼게.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금내는 오래된 철제 금고를 꺼냈다. 서랍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과 도장을 챙겨 들고 다음 날 은행으로 향했다. 햇살이 너무 눈부셔 우산을 펼쳤지만 금내의 어깨는 더 무겁게 느껴졌다. 창구 직원이 묻는다. 이거 해지하시면 자동이체되어 있던 보험까지 끊기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지금 필요한 데가 있어서요. 통장을 다시 손에 쥔 금내는 현관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아들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 그리고 문자 하나를 보냈다. 2천만 원 보냈다. 조심해서 써라. 성공하길 빈다. 그날 저녁 재혁은 고맙다는 짧은 전화만 남기고 급히 끊었다. 그 뒤로는 몇 주가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어느 날 동네 슈퍼 앞에서 이웃이 말을 걸었다. 윤 여사님, 오늘도 혼자세요?
예. 뭐 바빠서 그런지 애들도 통 못 오네요. TV 보니까 요즘 창업했다가 금방 망하는 사람도 많대요. 괜찮으신 거죠? 금내는 애써 웃었다. 우리 아들은 머리가 좋아서 잘할 거예요. 걱정 없어요. 하지만 그날 밤 밥상을 앞에 두고 금내는 수저를 놓았다. 애는 바빠도 고맙단 말 한마디 좀 더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쌓인 설거지를 하다 그릇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졌다. 깨진 접시 조각 위로 물기가 번졌다. 그 물이 눈물인지 그릇의 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준 게 고마운 게 아니라 당연한 게 됐나 보네. 불 꺼진 방 안 윤금내는 이불을 목까지 덮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다. 새벽까지 문득문득 깨어나며 그녀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못한 엄마였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 윤금내는 자꾸만 허리를 감싸쥐었다. 엊그제 장보러 갔다 오는 길에 돌부리에 살짝 걸려 비틀거린 이후로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욱신거렸다. 그저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려 했지만 이상하게 이번엔 통증이 오래갔다. 냉장고 문을 열자 반찬은 텅 비어 있었다. 김치 하나만 있어도 괜찮은데. 금내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마트에 다녀오려 했지만 현관 앞 신발을 신는 데만 한참이 걸렸다. 잠깐 나갔다 오면 괜찮겠지 싶어 한 발 내디딘 순간 허리가 툭 꺾이듯 주저앉아 버렸다. 아이고, 이게 왜 이러냐. 금내는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땀이 흐르고 숨이 가빠졌다. 휴대폰은 손에 닿지 않는 테이블 위. 몸을 끌어가며 손끝으로 휴대폰을 겨우 끌어당긴 뒤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4번 울리고 5번째에야 받았다. 엄마, 아들 나 좀 아프다. 허리요? 괜찮으세요? 지금 병원 가셨어요? 그게 혼자라 못 갔지. 좀 와주면 안 되겠니? 잠깐의 침묵 후 재혁은 말을 이었다. 지금 회사라 당장은 어렵고 주희도 애 데리러 가야 해서요. 응급이면 119 부르셔야죠. 그 말에 금내는 대답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귀에 바람 소리만 스쳤다.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를 끊은 뒤 금내는 고개를 떨궜다. 한동안 그렇게 바닥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다 겨우겨우 몸을 일으켜 소파에 기대었다. 그날 저녁 동네 슈퍼 주인 정 씨가 우연히 들렀다가 금내의 상태를 보고는 급히 119를 불렀다. 구급차 안에서도 금내는 연신 미안하다고 했다. 괜찮아요, 윤 여사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허리 디스크에 염좌, 신경 눌림 증세까지 겹쳤다고 했다. 며칠은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금내는 난색을 표했다. 입원하면 돈이 좀 많이 들죠? 보험은 어떻게 되세요? 그런 거 오래전에 다 해지했어요. 의사는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일단 통증은 약물로 조절하겠지만 계속 이 상태로 계시면 만성 통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결국 금내는 하루 만에 퇴원했다. 처방받은 약 한 봉지 들고 다시 택시 타고 혼자 돌아왔다. 그날 밤 몸을 겨우 돌려가며 방 안을 걷는 금내의 모습은 어둠 속에 그림자처럼 쓸쓸했다. 재혁에게서 전화가 오긴 했다. 엄마, 병원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응급실만 다녀왔지 뭐. 다행이네요. 요즘은 무서운 병 많잖아요. 딱 그 말뿐이었다. 엄마 불편하시면 요양보호사 알아봐 드릴까요? 됐다. 내가 좀 쉬면 나아질 거다. 전화를 끊고 금내는 누웠다. 전기장판을 켜지 않아 이불 속이 서늘했지만 괜히 낭비란 생각에 꼭 참았다. 약을 삼키며 생각했다. 아프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날 밤 고요한 방 안에서 윤금내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병원에 눕는 것도 사치가 되어버렸네. 겨울이 다가왔다. 바람은 날카롭고 윤금내의 무릎은 더 자주 욱신거렸다. 허리는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누가 대신해줄 사람도 없으니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 없었다. 그날도 허리를 잡고 일어난 아침이었다. 문 앞에 놓인 우편물 뭉치 중에서 병원비 청구서가 하나 보였다. 작은 응급치료였는데도 금액은 제법 컸다. 어떻게든 벌어야겠다. 금년은 아파트 앞 마트에 들러 청소나 물류 정리 같은 일을 찾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다. 연세가 좀 있으셔서요. 죄송합니다. 움직임이 많아서 어려우실 거예요.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래도 버텨야지. 누가 대신 아플 수도 대신 살아줄 수도 없으니까. 며칠 뒤 재혁이 모처럼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내의 목소리가 급히 밝아졌다. 정말이냐, 뭐 해줄까? 너 좋아하는 장조림 할까? 아니요.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주희가 말이 끊기고 정적이 흘렀다. 엄마 혼자 계시기도 힘드시고 우리도 애들 키우면서 여유가 없으니까 요양시설 같은 데를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떨까 해서요. 금내는 순간 멍해졌다. 그래, 그게 너희가 편하면. 주희도 걱정 많이 해요. 엄마가 더 안 아프셨으면 좋겠다고. 그렇지. 그럼 내 말대로 알아보자. 전화를 끊은 뒤 금내는 가만히 벽을 바라보았다. 그 벽엔 여전히 아들 어린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다. 짧은 바지, 교정 신발, 그리고 그때의 웃음. 그 집에서 내가 불편했구나. 며칠 후 재혁이 직접 찾아왔다. 아파트 문을 열자 금내는 순간 놀랐다. 어이구, 네가 이렇게 갑자기 다 오고 뭐 타고 왔노? 차 두고 왔어요. 엄마랑 얘기 좀 하려고. 재혁은 조심스레 앉으며 말했다. 요양시설 중에 괜찮은 데가 있어요. 새로 생긴 데인데 시설도 좋고 조리사도 따로 있고요. 그래. 아픈 노인네 데리고 사는 거 쉽지 않지. 너희 말대로 하자. 그 말에 재혁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진짜 감사해요. 사실 이사 준비도 해야 하고 애들 학원도 옮겨야 해서. 그래, 그래. 엄마야 아무데나 괜찮다. 그날 밤 금예는 작은 이삿짐 박스를 하나 꺼내 옷까지 몇 벌을 접었다. 예전에 직접 짠 스웨터, 자수가 놓인 손수건, 오래된 머리핀. 침대맡에 앉아 혼잣말을 했다. 내가 살던 집이 자꾸 작아지네. 처음엔 내 품이었고, 다음엔 시장 가게였고, 그 다음은 이 방. 이젠 또 어디로 가는 걸까? 다음 날 문 앞에 서 있던 금내는 문턱을 넘으며 문득 발을 멈췄다. 자신이 사는 집의 문턱이 아니라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어떤 경계 앞에 선 느낌이었다. 봄이 왔다.
아파트 화단엔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윤금네의 방 안엔 창문조차 없었다. 요양시설의 한쪽 구석방. 창 대신 작은 환풍구 하나가 달려 있었다. 식사 시간입니다. 윤금네 어르신. 간호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금네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움직일 때마다 허리에서 삐걱거리는 듯한 소리가 났지만 이제는 익숙한 고통이었다. 식판 위엔 미음과 단무지 몇 조각이 올라와 있었다. 금내는 몇 숟갈 뜨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았다. 재혁이는 오늘쯤 온다 했지. 그 말을 들은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올 줄 알았다. 손자 얼굴도 보고 싶고 혹시라도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몇 달 전부터 아껴두었던 소고기 반찬도 남겨두었건만 냉장고 속 그것은 이미 상해 있었다. 그날 오후 시설 옥상에 올라간 금내는 손수건으로 바람을 막으며 창가에 섰다. 조금 떨어진 공원에 모자 쓴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놀고 있었다. 쟤네들 참 좋겠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문득 생각난 듯 금내는 가방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엔 단정한 글씨로 적은 편지가 한 장 끼워져 있었다. 재혁아, 엄마는 내가 많이 컸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내가 아플까봐 눈을 피하더라. 괜찮다. 다 괜찮다. 엄마는 내가 건강하게 웃고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내가 주었던 것처럼 너도 누군가에게 주며 살아라. 그럼 엄마는 참 기쁠 거다. 편지를 다 읽은 금내는 종이를 접어 품에 넣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내려왔다. 그날 저녁 금내는 평소보다 오래도록 머리를 빗었다. 병풍처럼 접어둔 거울 앞에 앉아 빗살을 타고 내려가는 희끗한 머리를 매만졌다. 작은 화장대 서랍에서 오래된 머리끈을 꺼내 머리를 묶고 자신이 직접 짠 회색 조끼를 꺼내 입었다. 그리고 상 위에 장조림과 김치, 고등어 조림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올렸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혼자서라도 차려놓고 싶었다. 오늘은 내가 왔다는 마음으로 먹어볼게. 식탁 앞에 앉은 금내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기도도 아닌, 기다림도 아닌, 그저 마지막 인사 같은 마음으로. 밤이 되자 방 안엔 불이 꺼졌고 전기장판의 미약한 온기 속에 윤금내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다. 잠시 후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숨소리도 가슴의 오르내림도 사라졌다.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봄밤 속으로 스며들었다. 장례식장 3층 구석 빈소 한 켠. 윤금내의 영정 사진이 올려져 있었다. 흑백 사진이었다. 오래전 아들 재혁이 중학교에 입학하던 날 시장 골목 사진관에서 찍은 그것. 화장기 없는 얼굴, 주름 위로 살짝 번진 미소. 그 사진 위로 국화꽃이 올려져 있었다. 재혁은 무표정하게 상주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았다. 조문객이라고 해봐야 요양시설 직원 몇 명, 동네 슈퍼 정씨 아주머니, 그리고 멀리서 온 시장 상인 하나뿐이었다. 이분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정이 많으셨는데 우리 애 아플 때 반찬 해다 주시고 본인 드실 건 없어도 꼭 나눠주시던 분이었어요. 정씨 아주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그 말에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덜렁덜렁 떠오르기만 했다. 장례 절차는 조용히 진행됐다.
요양원 측의 배려로 시신은 잘 관리됐고 장례식장도 간소하지만 정성껏 마련되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며느리 주인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여보, 애들도 학교 빠지기 그렇고 나중에 사진으로라도 절 올릴게요. 재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는 전날 밤 홀로 요양시설을 다녀왔다. 텅 빈 방에 남아있던 장조림 반찬통 하나와 책상 위에 펼쳐진 편지지 한 장. 재혁아, 잘 살아라. 엄마는 이제 쉬러 간다. 짧은 그 한 줄이 가슴을 도려냈다. 이렇게 보낼 줄은 몰랐는데. 재혁은 영정 앞에 조용히 앉아 속삭였다. 그제야 밀어왔던 눈물이 억지로 붙잡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받아왔던 모든 것. 어머니의 희생, 침묵, 기다림. 엄마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서 죄송하다는 말도 못하겠어요. 그 말에 영정 속 금내는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평생 아들을 걱정하던 엄마의 그것처럼 따뜻했고, 그래서 더 아프게 스며들었다. 장례가 끝난 뒤 재혁은 금례가 남긴 유품을 챙겼다. 그 중엔 오래된 수첩 하나가 있었다. 그 수첩 안에는 매년 손글씨로 적힌 재혁의 생일 날짜와 장조림 만들기 레시피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재혁이 생일엔 꼭 넣어줄 것 꽈리고추, 삶은 메추리알 잊지 말기. 재혁은 그 자리에서 눈을 질끈 감았다. 며칠 후 시장 끝자락. 금내에 반찬 가게가 있던 자리엔 임대문의 종이만이 나부끼고 있었다. 그 앞에 한참 서 있던 재혁은 종이를 조용히 떼어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국화 한 송이를 조심스레 그 문 앞에 내려놓았다. 엄마, 여기서 참 오래 버티셨네요. 그날 그는 처음으로 시장통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뭉근히 되살아났다. 윤금내의 봄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다. 그녀가 남긴 것은 누구도 대신하지 못할 마음 하나, 그리고 한없이 미련하고도 뜨거운 엄마라는 이름이었다.